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힘과 운동에서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예제 문제, 몇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문제 1번입니다. 질량이 4m인 구가 이렇게 정지해 있고 질량이 m인 1번 구가 각 구의 질량 중심을 따라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구가 탄성 충돌을 할 때 총 일어나는 충돌 횟수를 구하시오. 단 충돌은 1차원 직선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돌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식을 세울 때 여러분들 배웠지만 운동량 보존식과 이 문제에서 주어진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보존 그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제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문제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1번, 그러니까 구 1번의 속도를 V라고 하고 충돌 후 속도를 V1, 충돌 후에 입자 1은 속도가 이제 V1이 되고 입자 2는 속도가 V2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운동량 보존식을 세울 수가 있죠. 충돌 전 이 입자 1과 입자 2를 구성한 이 개의 총 운동량은 MV이고 충돌 이후에는 MV1 더하기 4MV2 그러니까 이걸 이제 M으로 소거시키게 되면 V는 V1 플러스 4V2라는 식을 한 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반발 계수가 1인 거죠. 그래서 반발 계수가 1인데 반발 계수의 그 정의를 보면 마이너스 충돌 전 입자 2가 본 입자 1의 속력, 그러니까 입자 1 속력 빼기 입자 2의 속력 0 빼기 그 다음에 충돌 이후 입자 1의 속력 V1 빼기 입자 2의 속력 V2.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속도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V1과 V2를 편의상 다 오른쪽 플러스,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로 지금 볼을 잡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구해놓고 나중에 혹시나 V1 또는 V2가 음수다라고 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방향이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 계수 이 공식을 보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충돌 전 입자 1의 속도 미안합니다. 빼기 입자 2의 속도 분의 충돌 후 입자 1의 속도 빼기 충돌 후 입자 2의 속도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활용해 봤고 그럼 이렇게 이제 단성 충돌인 걸 통해서 우리는 V는 V2-V1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1번식과 2번식 여기 반발 계수 2식은 이제 그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식을 통해서 이제 유도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 보존하면 식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반발 계수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게 되면 1번과 2번을 연립하게 되면 이제 V1은 마이너스 5분의 3V 그리고 V2는 플러스 5분의 2V가 나옵니다. 여기서 V1이 음수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건 처음에 제가 설정을 오른쪽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음수라는 건 입자 1은 충돌 후 왼쪽 방향으로 5분의 3V라는 속도를 갖는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방향으로 해놓고 맞으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자인은 오른쪽으로 5분의 2V라는 속도로 운동하게 될 거고 플러스 5분의 2V로 입자1은 왼쪽으로 5분의 3V니까 이제 정지해 있던 입자 3과 이제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이건 이제 첫 번째 했던 건 이제 첫 번째 충돌이었고 다음 첫 번째 충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 충돌은 입자 3은 여기 정지해 있고 입자 1 질량 m인 입자가 왼쪽으로 5분의 3v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식하고 그 다음에 그 반발 계수가 1인 식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식을 연립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입자 1과 입자 2의 에너지비도 M, 4M, 1대 4였고 입자 1과 입자 3도 그 에너지비가 1대 4, M, 4M으로 그 비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요 결국 계산했던 이 결과의 비를 바로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으로 알고 싶었던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입자 1은 왼쪽으로 5분의 3v로 가고 있죠. 그럼 충돌하게 되면 입자 1은 충돌 이후에 요 5분의 3v 였던 이제 처음에 그 본래 속도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됐으니까 두 번째 충돌에서도 마이너스 5분의 3v가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면 충돌 이후에 입자 2가 두 번 충돌한 이후의 속도는 25분의 9v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입자 1이 처음 입자 2와 충돌하기 전에 속도가 v였어요. 근데 충돌한 이후의 속도가 마이너스 5분의 3v가 되었죠. 즉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입자 1이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분의 3v라는 속도로 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5분의 3v라는 이 값에다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입자 3과 충돌한 이후의 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 1에 두 번 충돌한 이후의 속도는 25분의 9가 됩니다. 근데 입자 2하고 속도를 비교해보면 입자 2는 아까 플러스 5분의 2였는데 이건 25로 통분해주면 25분의 10v가 되죠. 즉 25분의 10v는 25분의 9v보다 더 큽니다. 즉 입자 1은 두 번 충돌 이후에 입자 2를 쫓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충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번 정답의 충돌 횟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로켓이 지구에 대하여 3 곱하기 10의 3승m/s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엔진을 가동해서 로켓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연료를 분사한다. 이 속력은 우리가 배기 속력 또는 연료 속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연료를 분사합니다. 우리 그 로켓에서 이게 분사와 관련된 내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 여기서 이제 로켓을 하나의 개로 볼 때 그 개의 운동량 보존되는 걸로 우리가 그 로켓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 로켓 방정식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봤던 이 배기 속력이라고 했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배기 속력은 보통 VE가 썼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5.0 곱하기 10의 3승 m/s로 주어져 있죠. 우리가 편의상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하게 로켓이 이렇게 했는데 로켓이 처음 질량은 라지 m 그리고 처음에 속도가 오른쪽을 v라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운동량은 mv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델타 t라는 일정한 시간 이후에 로켓의 질량은 원래 질량에서 델타 m만큼 변하게 되고 그만큼 분사되는 연료가 델타 m이 됩니다. 그럼 속도는 처음에 v였다가 v의 델타 v만큼 변환량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배기 속력이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이제 로켓이 본 이제 연료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로켓이 본 연료의 상대 속도는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 빼기 지구에서 본 로켓의 속도 이렇게 됩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지구에서 본 연료 지금 이게 연료니까 우리가 운동량 그 공식 쓰려면 그 기준틀이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한 기준틀에서 봐야 되니까 마치 여기서 v 플러스 델타 v나 여기서 이제 v 이거 로켓의 속도는 다 지구에서 본 로켓의 분사 전과 분사 후의 속도인 것처럼 연료의 속도도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 즉 요 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는 로켓에서 본 연료의 속도에다가 로켓의 속도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게 연료의 속도,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는 지금 로켓에서 본 연료의 속도, 로켓에서 볼 때는 연료가 항상 왼쪽 방향이니까 이걸 마이너스 VE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로켓의 속도는 그때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 했죠? V 플러스 델타 V라고 해줬습니다. 요거 분사 이후의 속도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분사 이전의 속도는 말 그대로 연료를 분사하기 전이니까 속도가 V였던 거고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 속도가 델타 V만큼 증가하니까 지구에서 본 로켓의 속도는 이렇게
V 플러스 델타 V로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라는 거죠. 물론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가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오른 우변에 있는 이 값 중에서 어느 게 더 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된 이제 운동량 보존식을 이제 세우면 되는데 처음에 분사하기 전에 총 운동량은 mv가 되고 그 분사 이후에 로켓의 운동량은 라지 m 빼기 델타 m 이게 질량이죠. 그리고 속도는 v 더하기 델타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의 운동량은 연료의 질량 델타 m에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력이니까 v 플러스 델타 v 마이너스 ve 요 항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소거되는 항이 많아집니다. 여기 mv하고 여기 이렇게 mv 이렇게도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이너스 델타 m 여기 델타 v하고 여기 델타 m과 여기 델타 v도 소거되게 돼요. 그래서 항이 이제 두 개만 남게 되는데 어떤 항이 남냐면 m 델타 v는 ve 델타 m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 델타라는 이 변화량을 이제 극한 미소로 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델타 v는 dv가 되고 델타 m은 dm 분사된 연료의 양이죠. 근데 분사된 연료의 양 d 스몰 m은 마이너스 d 라지 m 로켓의 순간 그 질량 감소량과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m dv는 VEDM인데 이거 마이너스 VED 라지 M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나중 속도죠. 그래서 이 델타 V, 이 DV로 이제 정리를 하면 DV는 마이너스 VE 라지 M 분의 D 라지 M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양변에 이제 적분을 취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분사 속력은 일정해요. 그래서 분사 속력 상수로 밖으로 빠지고 적분 구간은 처음에 속력 VI부터 VF까지 처음 질량을 MI라고 하면 MI부터 나중 질량 MF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게 되면 VF-VI는 VELN 자연로그죠. MF분의 MI가 됩니다. 여기 음수는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MF가 분모로 들어감으로써 이게 지수 이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의 특징입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궁금했던 속력의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결과도 사실 외우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한 번 더 같이 보자면 이제 추진력이라는 것도 이제 로켓을 추진해서 배우는데 추진력의 힘입니다. 말 그대로 그 로켓에 가해진 R자 힘이죠. 그래서 R자 힘, 우리 힘은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m 곱하기 dv dt인데 종 앞에 m dv가 마이너스 ve의 dm인 걸 이렇게 앞 풀었으니까 이제 추진력 힘의 크기만 나타내자면 절대값에 ve의 d 라지 m dt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1번, 2번은 그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니까 사실 풀기가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로켓의 질량이 점화하기 전 질량이 반이 될 때 그 말은 나중 질량이 처음 질량의 절반이 될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구에 대한 로켓의 속력은 얼마인가? 즉 VF를 이제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VF는 VI 더하기 VE의 ln mf분의 mi 이 로켓 방정식 조금 전에 로켓 방정식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졌죠. 처음 속력이 3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그 배기 속력은 5 곱하기 10의 3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 ln 다음에 요 값은 이제 2죠. 나중 질량이 처음 질량의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2가 되는데 ln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ln2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되는데 대략 한 0.7 정도 돼요. 그래서 한 0.7 정도로 대입해서 풀면 대략 나중 속도는 그 크기가 대략 6.5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 한 2배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처음 속력에 2배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번 문제를 보면 이제 추진력을 물어보는데
추진력은 공식에 따라서 VE 곱하기 dm dt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배기 속력은 아까도 했지만 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문제에서 초당 50kg의 연료가 이제 연소된다라고 했으니까 dm dt는 말 그대로 곱하기 50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간단하죠. 2.5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되겠다. 이렇게 이와 문제도 풀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 A,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도물체는 마찰이 없고요. 평평한 탁자 위에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도물체는 질량이 같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습니다. 용수철에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물체 사이의 거리는 L 이고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크기가 일정한 힘 F가 왼쪽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해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물체는 x1만큼 이동하게 되고 그 시간 간격 동안 오른쪽 물체는 x2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힘은 이 시간 이후 제거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힘이 사라진 이후 이 개의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이죠. 이 VCM을 F, X1, X2, M에 대한 함수 폼으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M과 오른쪽에 있는 M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다 다르고 하니까 결국 이제 가속도가 달랐다는 이야기인데 각각의 가속도를 계산해서 질량 중심의 속도라든지 가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식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서는 용수철 상수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풀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두 물체와 용수철을 하나의 개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개로 한번 보자. 개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죠. 두 물체와 용수철을 하나의 개로 보게 되면 그 개에 F라는 이 힘이 오롯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그 크기가 일정하다 그랬죠. F의 크기가 일정하고 그다음 이 개의 그 질량이 2m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한데 힘도 일정한 힘이 가해져요. 즉 우리가 설정한 이 개의 질량 중심은 무슨 운동을 하게 될까? 맞습니다.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 아주 수월해지게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보면 나중 속도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주어져 있고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가속도는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총 변위를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중에서도 이제 시간 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물리량 중에서 주어진 물리량을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보통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외우고 있는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식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건 이제 단일 입자에서는 보통 이렇게 식을 쓰는데 우리가 질량 중심 개의 질량 중심이라고 한다면 형태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 A 대신에 이 ACM 그다음에 이 S는 말 그대로 질량 중심의 변위가 되고 말 그대로 질량 중심의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질량 중심의 처음 속도의 제곱이 되죠. 근데 질량 중심의 처음 속도는 없죠. 그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쉽죠. 전체 질량이 2m이고 작용하는 힘이 라지 F로 일정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질량 중심의 그 변위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물체는 x1만큼 위치가 변했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x2만큼 위치가 변했으니까 총 그 위치의 그 질량 중심의 변화량은 2분의 x1 더하기 x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요 값 있죠? 이 값이 이제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좀 계산이 한 번 더 해야 되긴 한데 질량 중심의 그 위치 변화량이 되니까 그 말은 나중 질량 중심 빼기 처음 질량 중심 이렇게 식을 세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량 중심 공식 기억납니까? XCM이라고 보통 쓰는데 인테그랄 dm분의 인테그랄 RDM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량 중심의 정의를 쓸 수 있다 그랬고, 이렇게 이제 그 연속적인 게 아닌 경우는 시그마 i분의 mi 그리고 시그마 i의 mi ri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도 그 위치 나중에 그 이 계의 질량 중심은 2m분의 1에다가 m xi 여기는 어딜 기준 두는 거냐면 그 기준축을 여기 처음에 물체 왼쪽에 있는 물체 위치를 기준 0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같은 경우는 mxi 더하기 ml 플러스 x2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처음에 질량 중심의 위치는 여기도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 중심이 되겠죠. 빼기 2분의 L 이렇게 해줘도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걸 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2m분의 f 그리고 질량 중심의 변이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바로 VCM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VCM을 물어봤으니까 VCM은 이는 약분되죠. 그래서 루트 2m분의 f 곱하기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네, 고생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4번입니다. 질량이 57g인 테니스 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590g인 농구공이 있습니다. 이들 공의 중심은 연직선 상에 붙어 있고 이 공의 중심은 연직선 상에 위치합니다. 붙어 있는 두 공은 높이 1.2m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1.2m, 물론 제 물체 크기는 이제 무시해야 될 텐데 1.2m에서 같은 순간의 정지 상태로부터 자유낙하해서 농구공의 아랫부분이 바닥과 충돌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농구공이 바닥에 도달할 때의 아래로 향하는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건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 많이 풀 것 같아요. 지구하고 농구공을 하나의 개로 보면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서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mgh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때, 이건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죠. 그 물체가 지면으로 왔을 때는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식을 통해서 지면에서의 속도의 크기 v는 루트 2gh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력 가속도 g를 뭘 쓰라고 하는 말은 따로 없긴 한데, 보통 따로 없으면 9.8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9.8 높이 1.2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4.85 m/s가 값이 나오겠습니다. 1번은 이게 정답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보죠. 테니스 공이 여전히 아래로 운동하는 동안 바닥과의 탄성 충돌 나왔죠. 인하여 농구공이 되튀게 되고 그 순간 속도가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제 탄성 충돌이 되면 어차피 지금 바닥은 정지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공의 그 속도의 크기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 방향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로 두 공은 다시 충돌하는데 이때도 탄성 충돌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두 번의 연달아 탄성 충돌이 일어난다면 테니스 공이 되튀는 높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충돌과 관련된 아까 앞선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딪히기 직전, 즉 농구공, 바닥에 있던 농구공은 윗방향으로 속도 v, 이 v는 조금 전에 루트 2gh의 4.85m/s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튀고 그 다음 위에 있던 테니스 공은 아랫방향으로 속도 v로 이제 내려오고 있던 참이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올라오는 농구공과 내려오는 테니스 공이 이렇게 다시 탄성 충돌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편의상 제가 이제 보호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두 공이 충돌하기 직전 위에 있는 테니스 공의 속도를 마이너스 v라고 할게요. 바로 위를 제가 플러스로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구공의 속도는 이제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돌 직후, 이건 이제 충돌 직전이고, 이건 충돌 직전이고, 충돌 직후에는 이제 운동하게 될 텐데, 일단 편의상 저는 이제 다 윗방향으로 이제 튕겨 올라간다고 보고, 테니스 공의 충돌 이후 속도는 플러스 V1, 그리고 여기 밑에 있던 농구공의 충돌 이후 속도는 플러스 V2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V1과 V2 둘 중에 뭔가 음수가 있다면 그 값이 이제 음수로 나올 거예요. 일단 윗방향을 플러스로 기준 두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이제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충돌 전 지금 그 테니스 공과 무슨 공이죠? 예, 농구공이죠. 이 두 공의 그 개의 총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물론 여기서 스몰 m은 진짜 편의상 숫자를 바로 넣으면 헷갈리니까 테니스 공의 질량을 스몰 m, 농구공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 전에는 이걸 M1, M2라고 할까요? 혹시나 이렇게 테니스 공의 질량은 M1, 농구공의 질량은 M2라고 두면 충돌 전에 그 운동량은 마이너스 M1V 플러스 M2V가 되고요. 충돌 이후의 운동량은 M1V1 더하기 M2V2가 되겠습니다. 시간 하나 세웠죠. 그다음에 탄성 충돌이니까 이제 반발 계수, 했더니 반발 계수 값이 이제 1이 되는데, 반발 계수는 마이너스 충돌 전 이제 그 상대 속도의 크기가 되죠. 충돌 전 상대 속도의 크기라고 하면 이제 요 1번 요 입자 1의 속도 빼기 입자 2의 속도죠. 입자 1의 속도 V1 마이너스 V1 빼기 입자 2의 속도 V가 됩니다. 충돌 이후의 속도는 입자 1의 속도 플러스 V1 빼기 그 다음에 충돌 이후에 입자 2의 속도 V2가 되죠.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이 값이 1이니까 2V는 V1 마이너스 V2라는 식을 알게 돼요. 즉 우리는 이 V라고 해놓은 이 V는 4.85로 알고 있는 값이고 V1과 V2를 모르는데, 운동량 보존과 반발 계수가 1이라는 탄성 충돌을 통해서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여기서 이 두 식은 여기 1번 식과 여기 있는 2번 식을 연립하게 되면 M2 M1 V는 M1 V1 더하기 M2의 V1 2V가 되죠. 뭐 연립하는 거 여러분들 더 해보면 정리하면요, 이제 V1은 M1 더하기 M2분의 4M2 M1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V1으로 정리한 이유는 알겠죠?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테니스 공의 대퇴는 높이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테니스 공이 충돌 이후에 대퇴는 속도의 크기를 V1이라고 했으니까 V1에 대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V1의 속도로 올라갈 텐데 최고 도달 높이는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가 될 테니까 mgh가 바로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고, h로 정리하면 이 h가 정답이 되는 거죠. 2g분의 v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20분의 1m V1이 조금 전에 M1 더하기 M2분의 3M2 마이너스 M1의 제곱에 이렇게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값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 계산기를 이용해서 중력과 속도에는 9.8을 넣고요. 여기 M1에는 57g이니까 57을 그대로 적으면 안 되죠. 0.057 kg 단위로 바꿔줘야 되고, M2도 마찬가지로 0.59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V는 4.85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H 값은 약 8.41m라는 값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1.2m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1.2m가 그렇게 낮은 높이는 아닌데 1.2m에 비해서 8.41m면 거의 한 5배 이상 이렇게 더 높아진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튕기면서 훨씬 더 높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건 이제 다 탄성 충돌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직접 이렇게 탄성 충돌이 아니더라도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연직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잘 쉽진 않은데 한번 잘 좀 조절해서 실험해보면 확실히 처음 높이보다 더 높은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마찰 없는 얼음 위에 질량 m인 두 개의 원반이 있는 배치를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원반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 L인 줄에 묶여 있고 시간 t, 그러니까 0인 순간부터 일정한 힘 F가 줄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이 두 물체를 끌기 시작합니다. 시간 t일 때 움직이는 원반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이동하게 되고, 이 동안의 힘의 작용점은 거리 d만큼 움직이게 되고, 그때 원반들의 속력은 V가 됩니다. 이때 이 V를 FDLM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물체라는 게 이제 그 개를 이제 그 줄과 두 원반을 포함한 이 개의 모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변한다는 건 입자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입자로 이제 치환할 수 없고 그 개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있던 문제 중에 용수철에 이제 질량이 m인 두 물체가 양쪽으로 달려 있고 한쪽에서 힘 F를 가했을 때 어떻게 풀었죠?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각각 달랐지만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문제도 개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개를 여기 있는 스몰 m 원반 하나를 개로 설정하게 되면 이 해석하기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도 두 물체와 실까지 하나의 개로 보자. 그렇게 되면 이 개의 질량 중심 역시 어떤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개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 방향의 크기가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이때 그 질량 중심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썼던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등가속도 공식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볼까요? 이때 가속도 A는 앞의 거와 똑같네요. 그 개의 질량 2m분의 작용한 힘의 크기 F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변위, 이제 델타 S라고 쓰는데 위치의 변화량, 이건 이제 뭘 써야 되겠습니까? 질량 중심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힘의 작용점은 그 거리가, 그 차이가 이제 D인데, 질량 중심은 여기 DCM이라고 적혀있는, 친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질량 중심, 얘는 바로 DCM이 되고, 그 값은 D 빼기 바로 2분의 L이 되죠. 그 2분의 L이 되는 건 줄이 절반으로 접혀야 만나게 되니까 각각의 줄의 길이가 요 2분의 L씩 나눠져서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보자. 2 곱하기 2m분의 F 곱하기 D-2분의 L이 V제곱이다. 처음엔 정지 썼으니까 V0 제곱은 없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봤던 나중 속력 V는 루트 m분의 F의 D-2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이제 어떻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일로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힘도 주어졌고 그 힘의 작용점의 변화도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 F라는 힘이 이 개에 작용한 한 일은 우리 F 곱하기 S로 하는데, 우리 F 델타 S죠 공식은. 근데 요 F가 일정하니까 F가 변하지 않으니까 F 델타 S로 쓸 수 있는데, 요 F 곱하기 델타 S,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의 작용점의 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힘의 작용점의 변위라는 거. 여기에 질량 중심의 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개의 질량 중심의 변이와는 다른 개념이죠. 요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했죠. 단 물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개라고 해야 되는데, 물체 또는 이 개가 변형되지 않을 때는 힘의 작용점의 변이가 곧 개의 질량 중심의 변이와 같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처럼 개가 변형되는 경우는 이 델타 S가 힘의 작용점의 변이라는 본래의 정의를 이각해서 F 곱하기 D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에 작용한 그 한 일만큼 이 개의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한 일은
조금 전에 FD가 되죠. 그럼 얘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겁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m분의 v 제곱,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서 풀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 v 값이 조금 전에 풀었던 이 앞에 있는 v 값과 달라지게 돼요. 다르다라는 건 뭔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풀고 있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는 그 일이 가해지면서 운동 에너지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도 일어나거든요. 보면 움직이는 원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함께 붙는다고 그랬죠.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내부 에너지 증가되는 요거 때문에 그 값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힘이 가해지면서 이 계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물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죠. FD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여기 V에다가는 앞에서 구했던 그 V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m분의 F D-2분의 1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계산해보면 2분의 1 FD만큼 증가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 계열 질량 중심의 그 등가속도 운동 임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혹시 이걸 개 한 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것 같으면 우리가 단일 입자 같은 경우는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처럼 물체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 이때는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가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실수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네, 예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림 문제를 한번 보죠. 그림과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 물체 BC는 처음에 정지죠. 그리고 물체 A는 이렇게 BC를 향해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프 나는 이제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A, B, C의 질량은 각각 m, m, 4m이다. 시간이 3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 이 문제는 사실 그 풀이가 좀 되게 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풀이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풀이 방법이 물론 제가 푼 거 말고도 더 다른 더 간단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푸는 방법은 좀 나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번 참고차 한번 특정한 뭐 필요한 부분만 또 볼 수도 있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0에서 2t라는 이 시간 동안 한번 적어보죠. 0에서 2t라는 시간 동안은 A만 이동하고 BC는 그대로 정지한 상태죠. 그 이유가 A의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바닥에 마찰은지 무시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의상 여기 시간은 t, 위치가 s로 나와 있으니까 t분의 s를 v라고 두고 일단 기호를 나타내겠습니다. 나중에 v로 쓴 걸 t분의 s로 바꿔주면 되겠죠. 0에서 2t 동안 시간 동안 물체 A의 속도는 4v가 되고 물체 B와 물체 C의 속도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2t인 순간 이제 처음에 물체 A하고 물체 B가 이제 충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A와 B가 충돌한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물체 A의 속도가 변했어요. 속도가 변했다는 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물체 B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충돌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 m 곱하기 4v, 이게 물체 A의 그 충돌 전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나중에 충돌 후에 mv, 이 mv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t초 이후에 물체 A의 그 시간 위치 그래프 이 기울기를 보면 그 기울기가 v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4t만큼 위치가 또 4t만큼 변했죠. 그래서 속도는 v예요. 기울기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에 기울기가 4v, 그 다음 두 번째는 v, 또 마지막은 2분의 1v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mv 더하기 mvb라고 했을 때, 이 vb는 충돌 이후에 물체 b의 속도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vb는 3v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물체 A는 충돌 전에 4V로 가고
물체 B와 물체 C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시간이 t라는 이 시간에 충돌하게 되면서 물체 A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V가 되고요. 물체 B는 오른쪽 속도가 3V가 되고 마찬가지로 물체 C는 여전히 정지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시간이 2t에서 3t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문제에서 3t일 때는 물체 B하고 물체 C가 이번에 또 충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t와 3t 동안 좀 정리해보면 물체 A의 속도는 V, 그 다음에 물체 B의 속도는 3V, 그 다음에 물체 C의 속도는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t인 순간 이때 이제 이번에는 B와 C가 충돌한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충돌하는데 이때도 당연히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은 물체 B만 있으니까 m 곱하기 3v는 충돌 이후에 m vb의 프라임 더하기 4m vc의 프라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vb의 프라임과 vc 프라임은 그 3t일 때 bc와 충돌 이후에 물체 b와 물체 c의 속도를 일단 오른쪽이라 두고 플러스 vb 프라임 플러스 vc 프라임이라고 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3t부터 이제 6t까지 보면 물체 A의 속도는 그대로 v죠.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물체 A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2초에 충돌하고 나서 6초까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 A의 속도는 그대로 v고 이때 물체 B의 속도를 v 프라임, 물체 C의 속도를 vc 프라임이라고 보죠. 아직 이 두 개 값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보세요. 6t인 순간에 보면 6t일 때 물체 A의 속도가 변합니다. 물체 A의 속도가 변했다는 건 물체 B와 한 번 더 충돌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충돌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충돌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충돌했다라는 건 물체 B하고 A, B가 서로 충돌했다는 건 A하고 B의 위치가 같았다는 건데 6t일 때 A의 위치는 12s죠. 그렇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프에서 6t일 때 물체 A는 위치가 12s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 B를 보면 물체 B는 처음에 물체 A가 4V라는 속도를 이용해서 2t라는 속도로 이동한 이후에 충돌하게 됐어요. 즉 물체 A가 처음에 원점에 있었다고 하면 물체 B 이걸 뭐 x축이라고 둔다고 하면요. 물체 B는 처음에 그 2배니까 이제 8s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프에서 그렇죠. 8s A가 8s 갔을 때 충돌했다는 건 물체 B가 처음에 위치가 8s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체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물체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이제 A에 대한 거고요. 물체 B 같은 경우는 0에서 2t까지는 8s에 있었어요. 근데 3t일 때 그때는 이제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3t일 때는 물체 C와 이제 충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체 C와 이제 충돌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3t부터 6t까지는 변이가 다시 또 변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VB가 A하고 충돌한 이후에 처음에 첫 충돌 이후의 속도가 3V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제 3V라는 속도가 됐고 이제 2T에서 충돌해서 3T가 되는 순간 3V라는 속도니까 1초, 그러니까 1T 동안 3V라는 속도라는 건 3S를 이동했다는 거니까 3T일 때 위치는 바로 11S가 되는 겁니다. 바로 8S에 3S를 더한 거. 이 3S가 왜 더해진가 얘기했죠. 3V라는 속도로 시간 T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3S가 지난 3T일 때 위치는 11S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T부터 6T 동안 이때 변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6T일 때 다시 A하고 B하고 한 번 더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물체 A의 위치가 12S니까 말 그대로 물체 B도 6T일 때 위치가 이제 12S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3T부터 6T까지는 속도를 지금 우리가 VB 프라임이라 뒀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변이는 VB 프라임의 시간 3T니까 3T 이렇게 해두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바로 물체 A의 12S는 물체 B가 3T일 때 위치 11S에서 3T에서 6T까지 3T라는 시간 동안
VB 프라임 3t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VB 프라임이 3분의 1V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VB 프라임을 계산하게 되면 VC 프라임은 조금 전 위에 있었던 1번식으로 급하게 붙여보겠습니다. 1번식에 대입해서 VC 프라임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분의 2V가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얼추 이제 문제가 다 풀려갑니다. 그럼 6t일 때 물체 A하고 물체 B는 한 번 더 2차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6t부터 10t까지는 어떻게 되냐? 바로 물체 A의 속도는 2분의 1V가 되죠. 이건 그래프를 해석하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충돌 이후에 다시 A, B가 충돌 이후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충돌 전 본래 물체 A는 운동량이 mv였죠. 원래 속도가 v였으니까. 그다음 물체 B도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m의 원래 3분의 1 v였어요. 근데 이제 충돌하게 되면 물체 A는 2분의 1 v가 되고 물체 B는 B2'이라고 해볼까요? 물체 6t 이후에 6t부터 10t까지 물론 그 이후도 되겠지만 여튼 이때 물체 B의 속도를 VB의 2'이라고도 보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계산해 보면 VB의 2'은 6분의 5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순서대로 대입만 해서 풀면 되는데 1번 문제 4t일 때 운동 방향을 보면 이제 VB 프라임은 뭐죠? 아까 3분의 1V라고 했었고 VC 프라임은 3분의 2V죠. 다 플러스입니다. 그 말은 운동 방향이 다 같다. 오른쪽으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4t일 때죠. 예, 두 번째 문제 4t일 때 그때 VC 요거는 조금 전에 3분의 2V 하고 있으니까 이 V는 아까 T분의 S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T분의 2S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7t일 때 그때 A의 속도는 2분의 1V였고요.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6분의 5, 여기 2'이었죠. 6분의 5V 따라서 운동량 크기의 B 크기는 M 곱하기 2분의 1V 대 M 곱하기 6분의 5V 해서 계산하면 3대 5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물체가 아무래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이제 연달아서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 넣는 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했던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다르게 좀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혹시나 풀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제가 금방 설명했던 거 조금씩 시간 타입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조금씩 따라가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